저희 오늘 선생님도 낯설고 지금 친구들도 낯설어서 조금 다 어색할 것 같은데 선생님 소개 간단하게 한번 해보자면 선생님은 이제 앵콕학원에서 국어를 담당하고 있는 최예린 선생님이라고 하고요. 뭐 기존 재원생 친구들도 있을 거고 비재원생 친구들도 있을 거니까 선생님은 지금 여기 국어에서 예비 고1, 뭐 예비 고2, 예비 고3 다 모든 학년 다 수업 진행을 하고 있고요. 뭐 이번 특강이 우리가 마지막일 수도 있고 또 처음 시작일 수도 있으니까 선생님이랑 같이 수업하는 수업은 이런 수업이다 라고 간단하게 그냥 서로 어떤 존재인지 알아야 되니까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제 국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나 다양한 특강 같은 거 여기 선생님 인스타그램 그 아이디 써 있거든요. 들어오면 다양한 정보도 올라가고 있으니까 혹시 궁금하신 친구들은 한번 팔로우 해가지고 보시고요. 우리 본격적으로 한번 특강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1페이지를 펴주시면 될 거예요. 1페이지에 이렇게 똑같이 되어 있는 프린트가 있을 거라서 이 페이지를 펴시고 저랑 같이 보시면 됩니다. 자, 일단은 아마 여러분들이 국어 하러 왔는데 마치 역사처럼 연대표 그려져 있는 거 확인하셨을 거예요. 그쵸? 연대표처럼 보이는데 여러분들은 아마 제가 대부분 표시를 해놨을 거라 필기를 최대한 많이 안 했을 겁니다. 잠시만요. 네, 그래서 우리 페이지 꺼내서 파일에 있는 필기 컬러 되어 있는 거 보면 네, 되셨어요. 네, 우리 이렇게 보시면 선생님이 연대표 사이에 훈민정음이라고 적어놓은 게 있을 거예요. 그쵸? 우리가 문학계에 있을 때 사실은 저희가 고전시가라는 개념을 되게 많이 배울 건데요. 사실 고전시가는 상고시가부터 사실 가사까지 되게 다양한 범주로 펼쳐져 있어요. 근데 뭐 고려 가요도 있고 향가도 있고 되게 다양한 범주가 있는데 여러분들 모의고사나 내신 때 고전시가가 나온다면 90% 이상이 시조하고 가사가 차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고려 가요나 향가 같은 경우는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작품의 수가 많아봤자 5개, 6개로 한정되어 있으니까 걔네들은 내신이나 작품 모두를 볼 수 있는데 시조하고 가사는 작품이 수백 개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모의고사에 어떤 내신에 어떤 작품이 나올지 모르니까 그 시조 가사 몇백 개 다 볼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시조 가사들의 주제를 처음 보는 작품을 너네가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연습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앞에 고려 말부터 조선 후기라고 적혀 있는 건 얘가 시조 가사 위주의 작품 정리표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이렇게 표시를 해둔 거예요. 우리 고려 말에 시조가 시작을 했고요. 뭐 시조하고 가사는 연대표가 거의 비슷하게 되어 있어서 이렇게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지금 가운데 보시면 훈민정음이라고 적혀 있는 거에서 우리가 이제 얘기를 시작을 해볼 건데 훈민정음은 1443년도에 반포가 만들어지고 1446년도에 반포가 시작이 되었거든요. 그러면 그 문제는 얘들아 훈민정음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어떤 글자로 기록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한자로 기록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이렇게 한자가 써져 있을 겁니다. 근데 혹시 알아요, 얘들아? 언어가요. 우리가 능통하게 읽고 쓰고 하기 위해선 최소 10,000개 이상의 단어를 알고 있어야 한다고 해요. 근데 여러분들도 한자 배워보시지 않으셨어요? 우리 교육 되게 나름 오래 받은 학생들이잖아요. 그쵸? 그래도 너네한테 영어로 2문장을 써봐라 라고 하면 그래도 여기 있는 친구들 영어로 2문장 정도 쓸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한자로 문장을 만들어봐라 라고 하면 지금 여기 교육 많이 받은 친구들도 사실 한자로 문장 만들긴 되게 어렵거든요. 한자라는 것 자체가 되게 배우기 어려운 글자였단 말이죠. 그래서 한자를 배우려면 진짜 언어적으로 능력이 가장 뛰어날 때 가장 어릴 때부터 꾸준히 배웠어야 하는데 문제는 이 시기에는 교육이 모두에게 평등한 시기가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자를 배워서 읽고 쓸 수 있는 계층이 이 양반과 사대부에 지극하게 모여 있었다라는 게 특징입니다. 근데 지금이야 얘들아 개성적이고 다양화를 추구하는 시기지만 과거에는 튀는 거 별로 안 좋아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획일화되고 고정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던 시기라 이때 양반 사대부들이 한자를 배웠었고 이때는 양반 사대부들만이 훈민정음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기록이 가능했던 시기이기 때문에 이 훈민정음 전의 작품들은 거의 양반과 사대부들이 썼던 작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양반 사대부들이 그 당시에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지만 알고 있으면 대충 이 작품들이 어떤 가치관을 기반으로 쓰였는지 주제를 판단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의 가장 첫 번째 포인트는 아마도 이 양반 사대부 작품들을 어떻게 알아보냐가 되게 중요할 거예요. 그쵸? 양반 사대부 작품들을 알아보는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에게 이 필기는 없을 거예요. 이런 것들이 적으면 되겠죠. 양반 사대부는요, 작품 알아보는 방법 진짜 간단합니다. 일단 첫 번째, 얘들아, 고전 시간은요, 작품 제목보다 우선적으로 봐야 하는 게 작자 이름이에요. 근데 우리가 작품들, 고전 작품들을 보시면 작자 이름이 있는 것도 있고 작자 이름이 없는 것도 있거든요. 일단 작자 이름이 있다 싶으면 걔는 양반 사대부 작품이라고 생각을 좀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양반 사대부들의 가장 큰 목표는 입신양명이라고 해요. 입신양면은 몸을 세워서 이름을 날린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자기들이 뭘 해도 남들한테 알리는 게 목적인 사람들인 거예요. 마치 백일장에 작품을 제출하는 것처럼 남들이 봐서 잘 작품을 썼으면 이건 내가 쓴 작품이다라는 걸 알리는 게 이 사람들의 목표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작자 이름에 썼던 거고요. 우리 백일장이나 독후감, 대회 같은 거에 작품 낼 때 다 제목 달아내시죠. 그랬던 것처럼 양반 사대부들도 웬만하면 작품 제목들을 많이 썼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작품에 작자 이름과 작품 제목이 적혀 있는 경우라면 웬만하면 양반 사대부 작품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양반 사대부는 아까 한자를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고 했으니까 사자성어 같은 것들이 좀 많이 써져 있어. 여러분들이 사자성어의 뜻을 모르면 해석이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한자가 많아. 그러면 양반 사대부 작품이라고 명확하게 아마 알아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작자 이름이 있고 작품 제목이 있고 한자가 조금 많다 싶으면 양반 사대부 작품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양반 사대부 작품들의 특징은 주제가 거의 국한되어 있습니다. 주제 국한되어 있는 거 어떻게 보실 거냐면요. 첫 번째, 아마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유교적 이념이라고 적혀 있을 거예요. 맞죠? 이 사람들은 뼛속부터 유교보이야. 그러니까 사회에서 일을 하기 위해서 유학을 오랫동안 공부했던 사람들이다 보니까 머릿속에 유교적 사상으로 가득 차 있단 말이지. 그러니까 작품을 쓸 때 당연히 유교적인 사상이 작품에 반영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근데 유교적 이념이라는 것들을 정리하면 이제 이것들 여러분들 써주셔야 돼요. 요렇게 효, 충, 지조와 절개, 또 유교에서 가장 중요한 게 끊임없는 수양이거든요. 그 수양은 공부, 학문으로서 수양을 하는 걸 중요시 여겼거든요. 공부 꾸준히 하는 거. 그리고 양반 사대부들은 관직을 얻어서 백성들을 정치하고 다스리는 것도 그 사람들의 역할이니까 백성들을 가르치고 변화시키는 것도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어야 하는 유교적 이념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반 사대부 작품들의 80%는 사실 이런 관념이 담겨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거죠. 그럼 저 주제 중에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를 어떻게 알아보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게 오늘 수업의 킥이거든요. 첫 번째, 얘들아 충이라는 것부터 먼저 한번 보시죠. 충은요. 한마디로 누구를 존경하고 누구를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충. 누구에 대한 마음이야? 그치, 임금에 대한 마음이야. 충이라는 건 별거 없어요. 임금을 사랑한다는 뜻인 거예요. 그러면 적어도 얘들아, 이 작품이 충에 관련된 작품이라면 임금이랑 관련된 키워드가 나와야 하지 않겠니? 근데 니네가 작품을 수백 개를 봐도 임금을 의미하는 키워드는 한정되어 있거든요. 그 키워드를 한번 알아보려고 해요. 쌤이 지금부터 핑크색과 보라색 어딘가에는 색을 쓸 건데 선생님이 이 색을 쓴다라는 건 실제로 작품 속에 등장하는 키워드를 가리키는 말인 겁니다. 첫 번째, 야 우리도 사실 초면인 사이에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하기 좀 그렇지만 내가 수업 시간에 갑자기 대통령님 성함 말하거나 대통령이라는 키워드를 말하는 거 솔직히 조심스러울 수 있잖아요. 그쵸? 이때도 아무리 임금을 위한 작품이라고 할지언정 작품에 임금님이란 단어가 들어가는 게 조금 부담스럽거든요. 그래서 임금이라는 거를요 좀 나의 사랑하는 사람의 빗대어 표현하는 게 그 당시 약간 밈이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임금이라고 직접적으로 얘기하지 않고 어쨌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얘를 임이라고 비교해서 임이라고 하는 건 지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님이랑 똑같은 말입니다. 상대방, 사랑하는 상대방을 의미하는 단어라고 봐주시면 되는 거죠. 그쵸? 미안해요. 잠깐 지금 인식이 잘 안 돼서. 자, 이렇게 님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시고요.
자, 얘는요, 옆에다가 써줄게요. 얘는 이 임금에 대한 본인의 마음을 사랑에 비유한 표현이라고 생각을 좀 해주시면 됩니다. 사랑에 비유해서 마치 임금을 본인의 사랑하는 사람인 것처럼 표현하는 게 가장 일반적이에요. 그러니까 아까처럼 작품에 작가 이름이 적혀 있고 작품 제목이 있는 작품에 임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아, 요 임은 임금을 의미하는구나로 넘어가시면 되는 거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임금을 상징하는 자연물들도 정해져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도 혹시 사극 봐요? 사극 보면 왜 임금과 신하들이 회의하는 공간이 있잖아요. 그쵸? 거기에 임금님이 앉아있는 거 보면 뒤에 막 풍경이 그려진 병풍이 있는데 그 병풍의 임금 머리 위에 땅땅 두 가지가 그려져 있어요. 혹시 뭔지 알아요? 뭔지 알아요? 자연물 중에 가장 높고 가장 밝은 거 해랑 달이요. 그쵸? 해와 달이라는 소재는 임금을 상징하는 소재로 가장 흔하게 등장하는 소재입니다. 근데 그래도 고전 작품이니까 한자 정도로 써주는 것도 도움이 되겠죠. 그쵸? 일월. 그죠? 그리고 가끔 북극성처럼 이 북극성이라는 게 길을 잃었을 때 등대 역할을 할 수 있는 별이거든요. 이런 별도 종종 등장하긴 합니다. 근데 북극성보다는 해, 달 위주로 기억을 좀 해주세요. 자, 세 번째. 얘들아, 임금이 계신 곳을 바라보면서 임금을 떠올릴 수도 있어요. 왜냐면 얘들아, 임금이라는 직책을 가지고 있는 동안 절대 이곳을 벗어나지 않아요. 임금은 어디에 살죠? 어디 살겠니? 궁궐에 살겠지. 맞아. 궁궐이랑 관련된 단어가 나온다든지. 얘들아, 그 궁궐은 지역적으로 어디에 있을까? 수도. 그 당시 수도 뭐라 할까요? 지금 조선시대쯤이니까. 한양. 그치. 한양이라는 단어가 나왔을 때. 혹은 한양에 있는 어떤 지형 지물 나와서도 괜찮습니다. 한강, 남산 이런 게 실제로 나오기도 해요. 어쨌든 서울에 있는 지형 지물 같은 거 나오는 경우. 그리고 우리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시면 요 단어 정도는 아셔야 돼요. 수도라는 단어 지금은 쓰죠. 근데 고전 때는 수도라는 단어보단 다른 단어를 좀 많이 쓰거든요. 혹시 이런 말 들어봤어? 장안의 화재. 들어봤어요? 그 장안의 화재가 수도에서 가장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자면 밈이랑 비슷한, 핫이슈랑 비슷한 말이거든요. 그때 장안이 수도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이 신하가 어딘가에 올라가서 궁궐을 바라보든지 한양 쪽을 바라본다든지 장안의 소식을 궁금해한다든지 이런 것들 나오면 아, 얘 지금 임금님 생각하고 있는 거구나 라고 들어가시면 되는 거예요. 됐나요? 자, 그리고 네 번째로는요, 엄청 많죠. 네 번째로는요, 요 임금님이 물론 인간이겠지만 요 임금님을 하늘에 계시는 왕에 빗대어 설명하기도 합니다. 혹시 지구오락실 봤어? 지구오락실 알아? 걔네가 왜 지구오락실에서 토끼를 잡으러 다니잖아. 그 토끼를 잡으라고 시키는 하늘에 있는 왕을 뭐라고 해? 옥황상제. 그치. 맞아요. 옥황상제라는 말이 나와도 임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얘는 하늘의 왕이에요. 땅의 왕을 하늘의 왕에 빗대어 설명을 하는 거죠. 그러면 옥황상제에 빗댔으면 옥황상제가 사는 궁궐도 이름이 따로 있거든요. 아마 종종 보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하얀 옥으로 된 궁궐이라고 해서 백옥경 혹은 백옥루라고 나오기도 합니다. 너네는 혹시 그리스 로마 신화를 알아? 약간 그런 신화 같은 걸 배경으로 하고 있는 만화에 제우스가 살고 있는 신전 같은 데 보면 하얀색으로 된 궁궐로 되어 있죠. 그런 느낌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됐나요? 자, 여기까지 왔고 이제 마지막 하나만 들어가시면 돼요. 얘가 어떤 특정 사람에 대해서 은혜에 감사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으면 요 은혜는 무조건 임금님에 대한 은혜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은혜는 한자 정도를 알아두시면 조금 좋으실 텐데 입구자에 큰 대자 집어 넣으시고 그 밑에 마음심자를 달아주시면 은혜 은자거든요. 요 은혜 은자 나오면 무조건 임금에 대한 은혜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얘들아, 요 은혜 은자가 많이 쓰여 있는 단어 아마 여러분들 익숙하실 거예요.
뭔가 신하가 임금님과의 대화에서 끝마칠 때 항상 이 말을 하면서 나가거든요. 어감이 땡땡이 망극하옵니다 전하라고 얘기하죠. 뭐라고 해요? 성은이라고 하죠. 맞아. 이때 성스러운 은혜할 때 은도 이 은혜 은자라고 봐주시면 돼요. 실제로 이 단어가 나온다는 거예요. 두 번째, 역군은이라고 해서 군주의 은혜라는 단어로 등장하기도 합니다. 근데 어쨌든 너네가 성은이든 역군은이든 중요한 건 어쨌든 은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으면 요 은혜인자라는 단어가 나와 있으면 임금님에 대한 은혜를 감사하게 여기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됐나요? 자, 우리는 이렇게 임금에 대해 해당하고 있는 요 키워드를 찾으셨는데요. 요 키워드들은 실제 여러분들이 고3 때까지 보시는 모든 작품 속에 이것 말고 임금을 상징하는 단어는 거의 없을 거예요. 니네가 수백 개의 작품을 봐도 임금을 상징하는 건 여기에 묶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르라는 거지. 여기에 나와 있는 요 5가지 항목을 외울래? 아니면 수백 개 작품을 외울래? 그럴 거면 얘를 외우는 게 낫잖아. 그죠? 그래서 이런 키워드로 공부하시는 게 고전 시간 훨씬 더 쉽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됐나요? 됐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 키워드로 넘어갈게요. 지조와 절개라는 상징으로 볼 겁니다. 얘들아, 지조와 절개라는 말의 뜻을 혹시 알아요? 지조와 절개가 뭐예요? 지조와 절개를 지켜야 한다 이런 말 쓰잖아요. 그럼 지조와 절개가 뭔데? 어떤 마음을 지조와 절개라고 할까? 첫 번째, 변하지 않는 마음이어야 해요. 초면인데 대답하기 조금 그런 거 알아요. 근데 버릇이에요. 그냥 물어보는 거. 그냥 그러니 해요. 알겠죠? 변하지 않는 마음을 의미하고요. 변하지 않는 마음이라는 건 결국 어떤 상황에서도 꿋꿋하게 지키는 거, 이런 꿋꿋한 마음을 의미하는 거죠. 지조와 절개라는 건 결국 꿋꿋하게 본인의 마음을 쭉 유지하는 태도를 지조와 절개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건 역시 어차피 신하로서의 양반이 변하지 않는 마음을 유지하려면 누구에 대한 마음이 변하지 않아야 되겠어요? 얘는 그치, 왕에 대한 마음이 변하지 않아야겠죠. 결국 이 지조와 절개도 충이랑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조와 절개는 사실 키워드만 알고 있으면 알아보기 제일 쉬운 작품 중에 하나이기도 해요. 정말 고맙게도 이 당시에 지조와 절개를 의미하는 시어들은 딱 5개로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혹시 이런 단어 들어보셨나요? 사군자. 사군자 들어봤어요? 뭐 사대부들이 되게 좋아하는 자연물이라고 하죠. 4개의 자연물이라고 하죠. 혹시 그 사군자 뭐라고 들으셨어요? 어떤 걸로 알고 있어? 그치, 매화, 그리고 난초, 매난, 그치, 국, 죽, 요렇게 사군자 추가해 주시고요. 여기다 한 가지만 더 추가할 겁니다. 매화, 난초, 국화, 대나무, 죽은 대나무죠. 다 자연물이란 말이지. 요 자연물 말고도 하나가 더 지조와 절개를 상징을 하는데, 얘들아, 길거리에 나갔을 때 사시사철 계속 푸른빛을 유지하는 나무 제일 흔한 거 하나 있죠? 소나무요. 그치? 그래서 소나무고요. 소나무는 한자로 했을 때 송이라고 합니다. 매난국죽 송, 이 5개만 알고 있어도 지조와 절개 작품을 금방 본다라는 거죠. 혹시 모르니까 한 번 더 정리해 드리자면 매화, 난초, 국화, 죽은 대나무, 얘는 대만 쓸게요. 그리고 송은 소나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얘네들이 왜 지조와 절개를 상징을 하냐면 좀 나눠 설명을 해드려야 되는데요. 일단 난이랑 죽이랑 송의 특징은 난초, 대나무, 소나무, 사계절 내내 푸른색을 유지하는 식물들. 내내 푸른색을 유지한다는 면에서 지조와 절개. 그리고 앞에 매화하고 국화는요. 매화는 꽃이 언제 피냐면 얘들아, 여러분들이 1년이 지났을 때 이 1년 중에 가장 먼저 피는 꽃이 매화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매화는 초봄에 피어요. 초봄이라는 건 거의 3월 초 때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아마 니네 3월 달에 개학하면 패딩 입고 개학할걸요? 그쵸? 패딩 입고 학교 가실 거라고요. 초봄은 개추워. 꽃샘추위 때문에 엄청 추운 날씨란 말이야. 그지? 그러니까 이 매화는 엄청 추운데도
꿋꿋하게 꽃을 피워내는 식물인 거죠. 오케이? 그리고 국화는 얘들아 봄에 피는 꽃이 아니거든요. 혹시 국화 언제 꽃 피는 줄 알아요? 국화는 언제 꽃 피는 줄 아니? 힌트를 주자면 봄, 여름. 그럼 얘는 가을이에요. 맞아. 국화는 가을의 꽃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도 아시잖아요. 여름이었다가 가을이 되면 서늘해지는 날씨라는 거 아시잖아요. 그쵸? 그런 서늘한 날씨 속에서도 꽃을 피워낸다는 거에 있어서 국화 역시 지조와 절개, 꿋꿋한 마음이란 뜻을 가지게 됩니다. 됐나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어요? 근데 이 친구들은 뭐와 함께 기억을 해주시는 게 중요하냐면 얘들아 지조와 절개라는 건 내가 행복하고 내가 좋은 상태일 때 변하지 않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니네 행복하고 좋은 시절일 때는 당연히 아무도 안 변하길 바라지. 지금 뭐 예비중 고1 예비 고1 친구들 혹은 방학이 이제 곧 오게 되잖아요. 방학이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는 마음은 모두가 똑같잖아. 행복하고 좋은 시기니까. 지조와 절개라는 거는요. 행복하고 좋았을 때 마음이 변하지 않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얘네가 엄청나게 힘들고 고단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을 때 비로소 지조와 절개의 의미가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지조와 절개의 작품은 이 지조와 절개를 상징하는 매난국죽송만 찾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얘네들을 힘들게 하는 시련까지 찾아야만 비로소 완벽한 해석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근데 시련 찾기 되게 쉬워요. 다 연관되어 있거든요. 얘들아 매난국죽송 공통점이 있죠. 매화, 난초, 국화, 대나무, 소나무 공통점이 뭐예요? 식물이죠. 얘들아 식물한테 제일 취약한 건 뭘까? 추운 거. 맞아. 이럴 땐 지조와 절개의 시련은 추위로 등장을 합니다. 잠깐만요. 친구 혹시 저기 뒤에 저 파란색 남색 파일 보여요? 저거 하나만 가져가면 될 것 같아. 미안. 가져다 주고 싶은데. 추위랑 관련된 단어면 돼요. 그쵸? 근데 얘들아 추위랑 관련된 단어도 거의 정해져 있습니다. 첫 번째, 야 추위의 상징인 계절이 언제야? 겨울이죠. 자, 겨울. 얘들아 겨울을 단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상징물이 하나 더 있어요. 겨울엔 뭐가 내려? 눈이 내려. 그치? 근데 고전 시가니까 한자 정도는 알고 계셔야겠죠? 하늘에 내리는 눈 한자로 하면 뭐라고 해요? 설. 그치? 자, 그리고 우리와 한기가 든다. 냉수할 때 한과 냉이라는 단어도 다 차갑다라는 뜻이거든요. 요런 한자들 나왔을 때도. 그리고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알기 어렵지 않아. 하나만 더 추가할게. 풍상이라는 단어도 알아주세요. 특히 풍상할 때 이 상이라는 글자는 서리상자를 이야기하는데 이 설이라는 키워드가 고전에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얘들아 설이라는 키워드는 자 이제부터 기억하는 겁니다. 왜냐면 패드가 인지가 잘 안 되네. 얘는 가을의 추위를 얘기할 때 쓰는 시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럼 잘 생각해. 가을의 추위를 설이라고 한다며. 그러면 이 설이라는 글자는 어떤 자연물과 많이 붙어 다닐까? 지조와 절개 얘기할 때 아까 우리 가을의 꽃, 가을의 식물이 뭐였죠? 국화였죠? 맞아요. 요 국화가 지조와 절개의 의미로 쓰일 때 시련의 의미로 요 풍상이랑 함께 자주 쓰인다라는 거 알아주시면 나중에 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되는 건 매난국죽송과 추위를 의미하는 시어들만 알아도 이 지조와 절개 작품 해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작품 적용 예시는 이따 뒤에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키워드부터 파악하세요. 됐나요? 됐어요? 자, 그럼 유교적 개념은 거의 다 끝나갑니다. 자, 세 번째, 학문 수양이요. 얘들아, 학문 수양의 작품은요, 키워드를 볼 것도 별로 없어요. 학문 수양을 공부하자, 책 읽자 그런 말밖에 안 나올 거거든. 키워드를 볼 필요는 없고 사실 여러분들이 고3 때까지 작품들을 배웠을 때 학문에 대해서 얘기하는 작품은 그래봤자 2작품 정도 보실 거예요.
그러면 작품 이름을 알고 계시는 게 더 빠르지 않겠어요? 그쵸? 첫 번째, 고산구곡가라는 제목이 있습니다. 고산구곡가. 두 번째, 아마 들어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도산시비곡이란 작품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내신 플러스 고전 시간을 했을 때 학문 수양에 대한 작품을 배운다면 아마 이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이거 말고는 다 비주류 작품들이라서 잘 안 나와요. 그죠? 자, 넘어갈게요. 백성교화 역시 작품 많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작품 두 작품만 볼게요. 첫 번째 작품, 훈민가라는 작품이 있어요. 얘들아, 훈민가는요, 이름부터 백성을 훈계하는 노래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백성들한테 훈계하고 가르치는 목적을 가지고 반포된 노래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두 번째, 얘들아, 이 백성을 교화할 때 이 사대부들은 백성들이 제일 잘할 수 있는 일을 독려하는 작품들을 쓰거든요. 이 당시에 백성들이 제일 잘할 수 있는 일이 뭐였을까? 농사셨겠죠? 그쵸? 그래서 1월에는 어떤 농사를 하고 2월에는 어떤 농사를 하고 월마다 농사를 어떻게 지어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노래가 하나 있거든요. 걔를 농가 월령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백성교화의 작품도 이렇게 크게 두 가지 많이 보실 거예요. 얘네들은 작품 수가 많지 않아서 작품 제목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유교적 이념에서 딱 두 가지만 기억해야 한다면 저는 무조건 요 충과 지조와 절개라고 생각해요. 충과 지조와 절개의 별표 하나씩 달아둘까요? 유교적 이념을 기억한다라는 건 충과 지조절개 작품을 잘 아는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됐어요? 여러분들은 벌써 여기 나와 있는 보라색 키워드를 통해서 벌써 수백 가지 작품들을 본 거예요. 오케이? 야, 이러고 나중에 고전 작품들 보면 진짜 작품 주제가 보인다고. 됐나요? 자, 이 유교적인 이념만큼 많이 쓰이는 주제가 두 번째가 있습니다. 넘어갈게요. 두 번째는 자연친화 작품이에요. 여러분들 밑에 바로 쓰여 있을 겁니다. 맞나요? 만약에 이 양반 사대부들이 자연친화 작품을 쓴다면 거의 대부분의 화자가 자연 안에 들어가 있을 거예요. 여기서 자연 속에 있는 화자를 지칭하는 키워드가 있어서 그 두 가지만 보고 들어가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하얌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근데 얘가 오기가 많아서 샤암이라고 표기하는 교재도 있습니다. 둘 다 쓰여요. 그리고 두 번째, 초, 야, 우, 생이라는 키워드가 있습니다. 이 키워드들은 뜻이 뭐냐면 시골에 사는 어리석은 사람이란 뜻이에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뭘 조심해 주셔야 하냐면 어리석은의 밑줄 하나만 쳐주실래요? 어리석은의 밑줄 하나만 쳐줘. 여기서 어리석다라고 하면 우리는 약간 느낌적으로 멍청하다라고 받아들이게 되잖아요. 그쵸?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어리석은은 멍청하다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여기서의 어리석은은 일종의 자기 스스로를 겸손하게 얘기하는 표현 중에 하나고요. 어떤 걸 겸손하게 표현한 거냐면 자연친화 작품의 화자가 자연 속에 살고 있다며. 자연에 숨어 살고 있다며. 자연에 숨어 산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속세와 단절되어 살아간다는 뜻이거든요. 속세와 거리를 두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서울과 거리를 두고 시골 작은 마을에 숨어 살면 당연히 서울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잘 모르지 않겠어요? 여기서 얘기하는 어리석은이라는 뜻은 속세의 일을 모른다는 표현을 겸손하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리고 나는 속세의 일을 잘 몰라 라고 얘기한다라는 건 나는 속세에 관심이 없다라는 속세와 단절된 본인의 상황을 설명하는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이게 모의고사 문제에 많이 나와요. 초야우생에 별표 쳐놓고 밑줄 쳐놓고 이 초야우생이 어떤 걸 의미하냐라고 물어보면 이 시골에 사는 어리석은 사람을 가리킨다라는 거 알아주셔야 되고요. 옆에 씁니다.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이런 용어가 나오면
자연에 살고 있는 화자를 가리키는 시어구나 라고 바로 연결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모의고사에 꽤 많이 물어보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자연 속에 살고 있는 화자가 스스로 자기를 뭐라고 지칭하는지까지 봤으니까 이 자연 속에 살고 있는 화자는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를 볼 거예요. 자, 자연 속에 살고 있는 화자는요, 첫 번째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냐면, 여러분들 아마 이거부터 쓰셔야 될 거예요. 공간의 이분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공간의 이분법적인 대립이라는 건 별거 없어요. 말 그대로 공간을 뭐 아니면 두 공간으로 나눠 생각을 하는데요. 어차피 본인이 자연에 있으니 한 공간은 자연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자연이 아닌 공간은 죄다 뭐라고 지칭을 할까요? 방금 배웠던 단어예요. 속세라는 단어로 지칭을 합니다. 자연과 속세를 이분법적으로 이 세상에 마치 저 두 공간이 있는 것처럼 표현을 한다라는 거지. 이렇게 자연과 속세를 서로 대조해서 자연이 아닌 것은 속세, 속세가 아닌 것은 자연이라고 얘기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화자가 공간을 이렇게 나눴을 뿐만 아니라 그 공간에 대해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태도가 조금 다른데요. 일단 본인이 머물고 있는 자연은 완전 극호, 좋아한다고 표현을 하는 반면에 본인이 단절하고 거리를 두고 살고 있는 속세는 부정적인 태도를 가진 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니네가 자연 친화 작품을 보면 자연은 좋아하고 속세는 싫어한다고 나온다고요. 그러면 속세를 의미하는 단어가 뭔지 알아야 여러분들이 알아보실 수 있지 않겠어요? 자, 속세를 의미하는 시어들은 몇 가지를 보실 건데요. 첫 번째, 이제 이런 걸 아셔야 돼요. 첫 번째, 홍진. 들어보신 적 있나요? 아마 고등학교 좀 했던 친구들은 아실 거고 예비고일 친구들은 거의 처음 볼 수도 있는데 속세를 의미하는 단어 중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홍진은 붉은 먼지가 가득한 세계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비유적인 표현이죠. 그 붉은 먼지는 시끄럽고 번잡하다라는 뜻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시끄럽고 번잡한 곳, 애초에 부정적으로 표현하는 시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시고요. 같은 단어로 풍진이라는 단어도 있어요. 풍비박산날, 풍비박산 되어 있는 세계라고 받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정적인 시어로서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것들이 있고요. 두 번째, 사실 속세라는 게 엄청나게 특별한 공간이 아니라 사실 여기 봐. 일반적인 사람들이 살아가는 공간이 속세고 얘가 자연 속에 숨어 살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화자를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은 다 속세에 살고 있을 거예요. 맞나요? 그래서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상 혹은 인간들이 살아가는 세상, 줄여서 인세, 이런 것도 다 속세를 의미하는 시어로 나옵니다. 됐나요? 그리고 얘가 속세를 싫어하는 이유는 분명해요. 대부분 자연 속에 머물고 있는 화자는 100% 자기 의사로 자연에 들어온 사람들은 사실 별로 없어요. 거의 밀려나거나 피치 못할 사정으로 자연 속에 머물게 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러면 피치 못할 사정이 뭐냐면 이 속세에는 신하들 중에서도 유독 돈과 명예에 미친놈들이 많아. 근데 고전 작품에 돈과 명예라는 단어로 설명하지 않거든. 돈과 명예라는 의미를 가지고 쓰이는 단어 첫 번째, 혹시 부귀영화 누린다라는 말 들어봤어? 부귀, 영화 둘 다 잘 나오는데 높은 확률로 부귀가 훨씬 많이 나옵니다. 부귀. 그리고 명예에 대한 욕심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고전작품에 제일 많이 나오는 시어, 공명심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공명이 명예에 대한 욕심이란 뜻입니다. 이런 부귀, 공명, 그리고 이 공명이라는 건 결국 명예에 대한 욕심이니까 신하 중에서 가장 높은 명예를 가지고 싶다는 뜻인 거잖아요. 그 신하들 중에서 그 당시에 가장 높은 세 직책을 여러분들의 역사에서는 삼정이라고 배우실 거고, 영의정, 자의정, 우의정 하는 그 친구요. 문학작품에서는 삼공이라 부릅니다.
이런 시어들을 통해서 속세를 대신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만약 여러분들이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보라색 키워드를 찾았다. 그러면 너네들이 해야 하는 행동은 하나입니다. 세모 치시고 이 시어 화자가 안 좋아하는 시어구나. 별로 안 좋아하는 속세를 의미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화자가 싫어하는 공간이구나 라는 거 알아봐 주시면 됩니다. 됐나요? 그리고 하나 꼼수를 좀 알려드리죠. 결국 자연을 알려드리는 단어를 왜 안 알려드리냐면요. 자연물을 의미하는 단어는 강과 산, 강과 호수 뭐 이런 거니까 이런 건 내가 굳이 알려줄 필요 없잖아요. 그쵸? 그러면 자연은 좋게 이야기를 하고 속세는 나쁘게 이야기를 한다라는 건 화자가 두 대상에 대해서 대조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는 거 아니야? 그래서 자연 친화적인 작품은 거의 대부분 대조법을 가지고 있어요. 저는 이걸 어떻게 응용을 하냐면 모의고사 문제에 자연 친화 작품이 나왔어. 근데 첫 번째 문제 표현 방식에 대조법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럼 저는 그냥 무조건 대조법 고르고 넘어갑니다. 그 정도 쓸 수 있을 정도로 자연 친화에 이 자연과 속세를 대조하는 것 때문에 대조법이 무조건 들어갈 수밖에 없구나. 서로 반대되는 대상을 비교하는 대조법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오케이? 이해하셨나요? 오케이?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여러분들 밑에 쓰시면 돼요. 강호 한적과 유유자적의 태도를 가지고 있어요. 여기서 강호라는 뜻은요. 동그라미 치시고 자연, 강과 호수란 뜻이에요. 자연이란 뜻이고요. 여기서 얘기하는 한이라는 정서는 네모 쳐주세요. 얘들아, 한은 얘네가 자연에 들어와서 자연에서까지 워커홀릭을 하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얘네들은 자연에서 정말 아무것도 안 해요. 겁나 한가롭게 지내거든요. 이 한은 한가롭다의 한을 의미한다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자연 친화 작품에서는 화자가 자연 속에서 겁나 한가롭게 지내고 있는 모습이 드러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걔랑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사자성어로 유유자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됐나요? 그러면 우리의 포인트는 도대체 얘가 뭘 하고 있을 때 한가롭다고 얘기할 수 있는지가 포인트겠죠. 얘도 완전 정해져 있죠. 첫 번째, 혹시 요즘 좀 나이 드신 중년 아버님 같은 저 세대에 꽤 많은 비중으로 차지하고 있는 취미 하나가 있어요. 낚시요. 근데 그거 아세요? 낚시를 만약에 가면 한 10시간 몇 시간 갔다 오거든요. 근데 그 낚시를 하고 있는 10시간 동안 실제로 낚싯대를 낚아채는 시간은 30분도 안 된대요. 그럼 나머지 9시간 30분 동안 뭐 하게? 물멍 때려. 물멍 때리는 거야. 아빠들이 낚시를 좋아하는 가장 큰 이유는 손맛을 즐기는 거 절반. 나머지는 일생이 너무 바쁘고 힘드니까 가서 물멍 때리면서 여유로움을 즐기는 거기 때문에 낚시가 요즘 인기가 많은 거거든요. 똑같습니다. 얘네들도 자연 속에서 낚시라는 맥락으로 물멍 때리고 경치 구경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을 때 얘가 강호한적의 태도를 가지고 있다고 봐요. 낚시를 의미하는 시어 중에 유사한 걸로 낚시를 하는 낚싯대, 그 당시에는 낙대라고 이름을 부릅니다. 낚싯대에서 심화 뺐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 쌍기역을 안 씁니다. 낙대. 이건 중세국어적인 거라서 낙대. 두 번째, 낚시를 하고 있는 본인을 꼭 이렇게 칭해요. 우리 물고기 잡는 사람을 뭐라 하죠? 물고기 잡는 사람 뭐라 해요? 낚시꾼 말고 어부, 그치? 어부. 근데 여기서 중요한 키워드는 어부입니다. 네모 쳐주세요. 야, 우리가 어부라고 하면은 보통 먹고 살기 위해 물고기를 잡는 사람을 어부라고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어부는 절대 생업을 위한 어부는 아니라는 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취미로 물멍 때리고 경치 구경하려고 하는 취미에 해당하는 어부라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가짜로 취미로 어부인 척하는 사람들을 가어옹이라고 부릅니다. 쉬워요. 옹은 할아버지라는 글자고요. 남사, 나이든 남자를 일컫는 말이고요. 가는 가짜라는 뜻입니다. 가짜 어부라는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야, 그 당시 사대부들이 자연 속에 머물겠다고 돈이 없진 않거든요. 야, 세상에서 제일 쓰잘데기 없는 걱정이 연예인 걱정이라 하잖아요. 그쵸? 연예인들이 자숙하고 잠깐 휴식기 가지고 돌아오는 케이스 많잖아. 그렇다고 걔네 당장 그 달에 먹고 살 돈 없을 것 같니? 먹고 살 돈 있을 거겠죠. 얘도 지금 자연 속에서 일 안 하고 머물러 있지만 얘들아, 자연 속에 머물러 있는 하자. 그렇게 가난하지 않아. 물고기 한 마리 잡아서 모닥불 펴가지고 구워 먹어야 할 정도로 가난하지 않다고. 이해했어요? 얘네 먹고 살기 위한 낚시가 아니라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 그냥 아빠들이 취미생활하는 어부 같은 느낌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시고요. 자, 그리고 또 낚시 말고 다른 계열도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얘네 낚시 말고 한가로움을 즐길 수 있는 소재 또 뭐가 있을까요? 니네 진짜 한가로우면 뭐해? 물론 게임을 얘기하면 안 돼. 이 당시에 컴퓨터도 없고 핸드폰도 없으니까. 니네 진짜 일정이 하나도 없어. 그러면 뭐 하고 싶어요, 보통? 보통 자지 않나요? 그쵸? 낮잠도 얘네들이 많이 하는 한가로움의 시어입니다. 낮잠 플러스 어딘가에 누워있는 거요. 요런 것들. 또 사대부니까 취미 생활도 꼭 지들 같은 거 해요. 책 읽는 거요. 마지막 하나, 산책이요. 우리도 좀 한가로우면 노래 들으면서 산책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얘네 이 당시에 MP3나 핸드폰이 있는 건 아니니까 지가 스스로 시나 노래를 읊조리면서 걸어 다니는 것들이 많거든요. 요렇게 노래 부르면서 산책한다 싶으면 지금 되게 한가로운 상태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부터 정리 한번 해보죠. 그러면 결국 이 사대부 작품 속에서 화자가 자연 속에서 낚시를 하거나 잠을 자고 있거나 책을 읽거나 산책을 하고 있으면 아, 지금 이 화자 되게 한가로운 상태구나 라고 연결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됐나요? 어렵지 않죠? 자, 그리고 세 번째 넘어갑니다. 세 번째는 안빈낙도 안분지족입니다. 그래도 나 고전시가 조금 해봤다 하는 친구들은 절대 모를 수가 없는 시어 중에 하나죠. 야, 별표 하나라도 부족해. 3개 치세요. 3개 쳐, 3개 쳐. 3개 치죠, 3개 쳐. 안빈낙도 안분지족 단어 뜻부터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볼게요. 안이라는 건 편안하다는 뜻입니다. 근데 얘들아, 사람이 자고로 마음이 좀 편안하려면 신경 쓰는 게 별로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편안하다라는 건 크게 개의치 않아 한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의 비는요, 빈곤, 가난이란 뜻이에요. 한마디로 첫 번째, 안빈이라는 건 뭘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난을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도를 즐기는 것. 그게 이 사대부들의 첫 번째 태도. 가난함을 신경 쓰지 않고 그 속에서 도를 즐기는 태도. 이게 안빈낙도. 오케이? 두 번째, 안분지족의 안은 똑같은 편안하다는 뜻이고요. 분은 분수요. 근데 얘들아, 봐봐. 너네 진짜 금수저, 다이아몬드 수저인 애한테 야, 니는 네 분수를 좀 알아라 라는 말 써요? 보통 네 분수를 좀 알아라 라는 말은 그 분수가 안 좋을 때 많이 쓰는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분수 역시 그렇게 좋지 않은 환경이라고 생각해 주시는 게 더 좋고요. 그런 좋지 않은 환경에도 편안하게 신경 쓰지 않으면서 만족한다는 뜻입니다. 본인의 분수에 만족하는 거. 그러면 안빈낙도 안분지족은 결론 내려서 어떤 태도라고 생각하시면 되냐? 얘가 가난하고 빈곤하고 소박한 삶을 살고 있지만, 그런 분수로 살고 있지만 그런 가난하고 소박한 삶에 전혀 불만을 갖지 않는 태도. 이걸 안빈낙도 안분지족이라고 저희는 부를 거예요. 그럼 화자가 소박한 삶에 불만을 가지지 않으려면 일단 얘가 살고 있는 가난함과 소박한 삶이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아셔야 되겠죠? 가난함과 소박한 삶이 어떻게 표현되는지를 아는 게 요 세 번째 키워드들입니다. 가난하고 소박한 삶은요, 첫 번째 집부터 먼저 가볼게요. 일단 얘들아,
너네가 지을 수 있는 집 중에 가장 구하기 편하고 값싼 재료로 지을 수 있는 집이 뭘까? 움집이나? 하나 더. 움집은 너무 그렇잖아. 그래도 집 같은 형식은 만들어주자. 초가집. 그치. 초가집이요. 근데 고전 시간은 그게 좀 빡치는 포인트죠. 초가집이면 초가집이라고 하면 되는데 이 초가집을 일컫는 단어가 겁나 많잖아요. 그쵸? 다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일단 초라는 시어에 조금 집중을 하시면 금방 찾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초려삼간이라는 뜻을 가지고 쓰여요. 초려삼간은 초려는 그냥 지푸라기로 만든 이란 뜻을 가지고 있고 삼간은 세칸이라는 단어로 해석을 합니다. 근데 이 세 칸이 쓰리룸, 방 3개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3평 정도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3평짜리 작은 초가집 이 정도 의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비슷한 단어로 수간목이란 뜻도 쓸 수 있겠네요. 얘들아, 우리 옥이라는 단어 한옥할 때 쓰는 그 단어잖아요. 수간, 몇 평이 안 되는 작은 집이란 뜻입니다. 됐나요? 요런 것들 다 나오고요. 자, 또 두 번째, 요런 단어도 등장을 합니다. 띠집. 얘들아, 칠판 잠깐 봐봐. 여기 봐봐. 이렇게 쓰기도 하고 이렇게 쓰기도 해요. 상관없습니다. 의라고 쓰기도 하고 띠라고 쓰기도 해요. 결 같은 말. 얘 역시 초가집이랑 똑같은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할게. 시비라는 게 등장해요. 이 시비는 야 시비 털지 마 할 때 그 시비 당연히 아니고요. 여기서의 시비는 요런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얘는 살인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시비를 모르면 거의 대부분 살인문도 모르거든요. 살인문이 뭔지 알려드릴게요. 얘들아 잘 봐. 이게 뭐냐면 초가집이야. 보여? 근데 아무리 집이라고 한들 울타리는 좀 있어야 되지 않겠니? 근데 집은 지푸라기로 지어놓고 울타리는 돌이나 나무로 하진 않거든. 이 초가집은 울타리도 똑같은 지푸라기를 엮어서 울타리를 만든단 말이죠. 근데 울타리가 내가 이 집을 들어갈 때마다 뛰어넘어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그쵸? 분명히 이 지푸라기로 만든 울타리에도 어느 한 부분은 열리는 부분이 있을 거란 말이지. 맞아? 그러니까 울타리로 만든 대문이 있겠죠. 그 울타리로 만든 대문을 시비라고 합니다. 결국 초가집의 대문을 시비라고 한다는 뜻인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이 소박한 삶이랑 가장 관련 있는 키워드는 일단 지푸라기라고 알아두시면 조금 편하실 것 같아요. 지푸라기로 만든 모든 것들은 다 소박한 삶이라고 관련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쉽습니다. 자, 이제 사는 것 했으니까 먹는 걸로 가자. 뭐 먹을까? 소박하게 산다고 해놓고 고기 반찬에 팔첩반상 시켜 먹을까? 아니겠죠? 얘네 뭐 먹을까요? 밥은 뭐 먹을까? 밥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 곡식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 일단 제일 중요한 거, 우리가 가장 흔하게 먹는 이건 안 돼. 쌀은 안 돼. 왜냐면 쌀은 그 당시에 귀했거든. 쌀은 거의 화폐였어. 쌀은 백성들이 열심히 농사지어서 다 세금으로 냈단 말이야. 그러면 얘네들은 뭘 먹어야 됐을까? 쌀보다 좀 가격이 싸면서 금방 포만감이 생기는 곡식이 하나 있어. 비빔밥을 해 먹으면 맛있어. 보리밥을 많이 먹습니다. 그래서 얘들아 혹시 그런 단어 들어봤어요? 보릿고개. 보릿고개라는 말 들어봤어요? 백성들이 가장 버티기 힘든 그 시절을 보릿고개라고 하거든요. 백성들은 농사를 겁나 열심히 지어서 쌀은 다 세금으로 냅니다. 그럼 얘네들은 뭘 먹어야 하냐면 우리가 가을에 쌀을 추수를 하잖아요. 보리는 봄에 추수를 하거든요. 그러면 겨울 내내 쫄쫄 굴다가 이제 봄이 되면 보리가 수확되기 그 직전까지 기다려야 하는데 어떻게 겨울까지는 꽁쳐놓은 쌀 조금 남은 걸로 어떻게 먹다가 보리를 추수하기 직전에 가장 배고픈 시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리가 아직 안 나왔고 쌀은 다 떨어진 먹을 게 전혀 없는 그 시기를 보릿고개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 보리밥이 가장 소박하고 가장 백성들이 자주 먹는 소박한 곡식이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대부들도 자연 속에서 소박한 삶을 살고 싶다라고 하면 이 보리밥을 먹는다고 표현을 합니다. 두 번째, 반찬은 뭐 먹게? 산에서 가장 구하기 쉬운 반찬이 뭘까? 나물이겠죠. 나물이요. 그리고 얘네 나름대로 술도 먹긴 하거든요. 얘들아, 술은 무슨 술 마실까? 너네들이 술을 잘 알까? 술은 뭐 마실까? 소주. 소주는 근데 얘들아 생각보다 비싼 술이다. 모주. 맞아, 그런 거. 약간 막걸리 계열. 얘들아, 우리 대부분의 술이 쌀이나 보리로 만드는 거 알아요? 술 같은 것들이. 근데 그게 우리가 그 쌀 같은 것들을 발효시켜서 찌꺼기가 있는 그 물을 팔팔팔팔 끓으면요, 액체이기 때문에 수증기가 생기겠죠? 그 수증기를 다시 액화시키면 물방울이 똑똑똑 조금씩 떨어진단 말이에요. 이거를 얻는 게 증류수고, 소주나 정종 같은 술은 이렇게 얻어지는 술이거든요. 그러니까 얘를 10리터를 만들어도 얘는 1리터도 안 나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귀하고 비싼 술은 좋은 사람들이 먹겠죠? 오케이? 그러면 나머지 소박한 삶을, 가난한 삶의 사람들은 이 증류수를 다 빼고 찌꺼기가 포함된 술을 먹는단 말이야. 막걸리가 색이 뿌옇거든요. 걔가 쌀 찌꺼기가 포함된 술이라서 그래요. 그래서 이런 막걸리 같은 걸 소박한 술이라고 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값싼 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보리밥, 나물, 막걸리. 근데 포인트는 일단 고기 반찬 없으시면 되시고요. 반찬이 적으시면 대충 소박하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으십니다. 됐나요? 자, 그리고 이제 먹는 거, 사는 것까지 했으니까 입는 걸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입는 거 가장 쉬운 거, 집신 같은 거는 흔하게 지푸라기로 만든 거니까 넣어주실 거고요. 요런 단어를 배우실 겁니다. 삿갓과 도롱이요. 혹시 들어본 적 있니? 근데 더군다나 이 삿갓과 도롱이는 제가 쉽게 말씀드린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고전 작품엔 얘네들이 뭐라고 나오냐면 삿갓은 청양립, 도롱이는 녹사의라고 나올 건데요. 얘도 제가 그림으로 좀 설명을 해볼게요. 도롱이는 몰라도 삿갓은 들어본 적 있지 않아요? 약간 무협 만화 같은 데서 무림 고수가 쓰고 나오는 세모난 모자 지푸라기로 만든 거 본 적 있어요? 제가 그림을 잘 그릴지 모르겠는데 약간 이렇게 생긴 거 있잖아요. 약간 요렇게 생겨가지고, 그러니까 지푸라기 모양도 표현해 볼까요? 요렇게 해가지고 거의 코하고 입만 보이게끔 쓰고 다니는 모자 있죠? 이걸 삿갓이라고 해요. 얘가 삿갓. 이 삿갓은 그 당시에 뭐랑 비슷한 거냐면 모자 혹은 우산 같은 개념입니다. 오케이? 그리고 도롱이는 얘가 이렇게 옷을 입었을 때 옷 위에다가 지푸라기로 엮은 망토 같은 것들을 두르고 다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당시에 우비와 같은 옷이 있는데 지푸라기로 만든 우비를 도롱이라고 해요. 그래서 얘네들도 지푸라기로 만든 것들이기 때문에 소박한 어떤 상징물이라고 생각을 좀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자연치나 자연 속에서 화자가 초가집을 짓고 사거나 보리밥에 풋납을 비벼 먹거나 막걸리를 마시거나 청량립, 녹사이, 집신 같은 걸 신고 있다고 한다. 그러면 얘 안빈낙도 안분지족 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잡아주셔야 하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나 봐봐요. 잘 생각해. 아까 말했죠. 세상에서 제일 쓰잘데기 없는 걱정이 연예인 걱정이라 했던 것처럼 아까 사대부들 자연 속에 사는데 그렇다고 진짜 막 가난한 건 아니라고 했었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사는 태도를 보여주냐면요. 옆에다가 하나만 쓸게요. 이 안빈낙도 안분지족은 사실 조선 전기에는
보여주기식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왜 이걸 보여주냐면요. 잘 봐. 연관을 좀 지어볼게. 우리 아까 앞에서 여기 봐. 화자들은 돈과 명예에 욕심 있는 사람들 별로 안 좋아한다고 하지 않았어? 이 돈과 명예에 있는 사람들, 명예에 욕심 가진 사람들을 싫어한다고 얘기를 할 거면 나는 돈과 명예에 관심 없다라는 걸 보여줘야 되지 않아? 어떤 느낌인지 알겠니? 돈과 명예가 이런 거에 목숨 거는 사람들을 욕하려면 나는 돈과 명예에는 관심 없는 삶을 살고 있다는 걸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얘는 보여주기식 삶입니다. 약간 인스타그램용 사진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인스타그램용 보여주기식 글이라고 생각하시면 된다고. 약간 이런 느낌인 거지. 사실 얘가 구첩반상, 팔첩반상 먹고 사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어. 근데 작품 속에서는 나는 속세 있는 놈들과는 다르게 청렴하고 욕심이 없는 청렴한 사는 사람이야 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굳이 소박한 삶을 대표하는 이런 시어들을 사용해서 이 청렴한 삶이라는 걸 보여주기 식으로 어필하는 거라고 생각해 주셔야 합니다. 진짜 가난해서가 아니라 보여주기식 가난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케이? 본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무심한 태도를 보여주기 위함이에요. 여기서 무심하다라는 건 관심 없다가 아니라 욕심이 없다고 해석을 해주셔야 합니다. 됐나요? 보여주기식이에요. 진짜 가난해서가 아니라 보여주기로 나는 되게 욕심 없고 돈과 명예에 관심 없는 청렴한 사랑이야. 이런 걸 보여주기 위해 저렇게 쓴다. 오케이?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넘어가셔서 물화일체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물화일체는요. 여기서 보여져 있는 아는 나라는 뜻이고요. 나라는 뜻이고요. 그러니까 화자라는 뜻이죠.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물은 자연물을 의미합니다. 대상을 의미해요. 일체는 굳이 안 써더라도 한 몸이 되었다라는 뜻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죠? 한마디로 자연과 내가 한 몸이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약간 무슨 표현이랑 비슷하냐면 베프 먹었다. 아니면 자연과 내가 소울메이트와 같은 관계가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진짜 한 몸이 될 수는 없을 거니까 나 화자 지금 이 자연과의 친근감이 아주 맥스 상태를 찍었다. 나 자연과 짱친됐어요 라는 걸 어필하는 부분이에요. 나 지금 자연과 완전 짱친됐어 라는 걸 보여주는 부분이 등장을 할 거예요. 그걸 물화일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자연과의 친근감을 보여주는 방법도 몇 가지 정해져 있어요. 첫 번째, 얘들아 혹시 사람이 아닌 대상과의 친근감을 표시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거든요. 혹시 무슨 표현법을 사용하면 인간이 아닌 대상을 친근감을 높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혹시 요즘 혹시 반려동물 키워요? 반려동물에게 니네 이름 지어주잖아요. 그리고 집에 가서 반려동물한테 말 걸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네 집에 가서 언니 기다렸어? 아이고 형 기다렸지? 말 걸잖아요. 그쵸? 그럼 강아지가 대답을 해요? 사실 아닌 거 알잖아요. 걔가 그 말을 알아들을지 못 알아들을지 우리 알 수 없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도 여러분들 강아지한테 말 거는 건 강아지를 나랑 같은 사람으로 내 가족으로 생각을 해서 걔를 의인화해가지고 내가 얘랑 지금 가족 같은 친한 관계가 되었다라는 걸 어필하기 위해서 이름도 지어주고 말도 걸어주고 하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 문학작품에서 사람이 아닌 대상과의 친근감을 높여주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의인법이요. 그리고 이 의인법으로 가장 많이 쓰이는 표현이 뭐냐면요. 아까 너네들이 강아지에게 이름을 붙여서 불러주는 것처럼 그렇게 자연물을 부릅니다. 자연물을 그렇게 불러요. 여러분들 길거리에 나가서 비둘기 부르면 비둘기가 대답하겠습니까? 길거리에 나가서 나무한테 말 걸면 나무가 대답하겠냐고. 어차피 말을 할 수가 없는 대상한테 자꾸 말을 건다고요. 이해했어요? 근데 그 중에 제일 많이 말 거는 대상이 누구냐면 얘입니다. 야는 부를 때 누구야 할 때 부르는 호칭이고 백구라는 대상을 그렇게 많이 불러요.
근데 아직 고전 어휘 안 해오신 친구들은 거의 대부분 백구가 뭐야? 라고 물어보면 한 10명 중에 9명은 이렇게 대답할 거예요. 흰 강아지 라고 대답을 하겠죠. 아니니까 아니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백구는 흰 갈매기란 뜻을 가지고 있어요. 혹시 나중에 선생님이랑 또 정규 수업을 하고 싶으신 친구들은 들어오게 되면 고전 어휘부터 외우게 되긴 할 겁니다. 어쨌든 백구는 흰 갈매기란 뜻을 가지고 있어요. 됐나요? 그러니까 냅다 화자가 갑자기 자연물한테 말을 건다든지 자연물이 자기 친구인 것처럼 얘기한다든지 하면 의인법을 쓴다고 생각하시면 되시고, 자연물을 사람인 것처럼 대하고 있으면 물화일체 태도를 가지고 있는 거구나 라고 연결지으시면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감정이입을 합니다. 감정이입이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요, 화자가 본인이 느끼고 있는 감정을 저 자연도 느끼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느끼는 감정, 내가 느끼는 감정 똑같아. 우리는 한 몸이야 라는 맥락인 거죠. 갑자기 내가 느끼는 감정을 자연물도 느끼고 있을 것처럼 표현을 하면 이건 역시 친근감이 가장 맥스 상태 찍혀있는 물화일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됐나요? 여기까지 이해하셨나요? 네. 그리고 더 꼼수적으로 말씀드릴까요? 여기 봐. 물화일체를 가지고 있는 작품 중에 거의 대부분의 예를 부르는데요. 나중에 배우는 어떤 특정 한 작품을 제외하면 여러분들 고전 작품에 예 나오잖아요? 그럼 진짜 99.9% 확률로 무조건 물화일체예요. 니네가 작품을 보는데 백구라는 시어가 나오잖아요? 그럼 진짜 99.9%로 아, 얘 지금 자연과 친근감 맥스 상태 찍은 물화일체 태도를 가지고 있구나 라고 그냥 연결하시면 됩니다. 백구는 무조건 물화일체라고 기억해 두셔야 돼요. 아셨죠? 이렇게 간단하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됐어요? 네, 물화일체는 끝났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연 친화에서 할 수 있는 게 연군지정과 우국지정이에요. 얘는 제가 따로 필기할 게 많이 없습니다. 왜냐면 이미 하고 들어왔거든요. 연군이라는 뜻은 뭐냐면 연은 그리워하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얘기하는 군은 누굴까? 군 누굴까? 왕이요. 그치. 그러면 결국 여기서도 임금 얘기하는 거니까 우리 맨 처음에 했던 거랑 연결되겠죠? 그죠? 자연 속에 들어와서 임금님 그리워하는 감정 드러나기도 하고요. 멱살까지 다 대보니까 충을 무시할 수는 없는 거야. 하나 더, 자연 속에 들어와서 본인이 속세의 일을 멀리하고 있잖아요. 자기가 빠져서 혹시라도 나라가 잘 안 돌아갈까봐 나라를 걱정하는 말도 들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뭐 딱히 다른 말 없이 그냥 나라가 돌아가는 걸 걱정한다라는 걸 직접적인 표현으로 나오니까 이런 감정이 드러나기도 한다 정도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됐나요? 그러면 우리의 사대부 작품은 결국 정리가 되었다라는 거죠. 첫 번째, 우리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유교적인 이념을 가지고 임금님에 대한 마음을 얘기하는 작품이거나 자연 속에서 자연을 좋아한다고 얘기하는 5가지 태도를 얘기하고 있다던가, 그렇게 두 갈래로 사대부 작품은 나뉘어질 겁니다. 자, 넘어가셔서요. 근데 문제는 봐. 이제 여기는 별로 없거든. 거의 끝났어, 얘들아. 이렇게 양반들 사대부들이 훈민정음 전에 주로 기록을 했더라면 이 훈민정음이 가지고 온 이 변화는 굉장히 컸거든요. 얘들아, 훈민정음은요, 이렇게 하나 써볼까요? 여러분들 아마 훈민정음 적혀있는 부분에 필기해 주시면 될 건데, 얘는 어디다 필기하시면 되냐면 한 페이지 넘겨. 자리 없죠? 자리 없죠? 넘겨. 거기다가 쓰실 겁니다. 훈민정음의 민은 백성이에요. 백성. 한마디로 훈민정음은 누구를 위한 글씨인 거예요? 누구를 위한 글씨인 거야? 백성을 위한 글씨인 거야.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훈민정음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기록할 수 있는 사람이 사대부들밖에 없었어. 얘들아, 훈민정음 만들어지기 전에 백성들이 글을 썼는지 안 썼는지는 사실 우리는 몰라. 왜냐면 겁나 옛날이잖아요. 우리가 지금 니네가 배우고 있는 작품들은 적어도 책에 기록됐던 작품들만 볼 수 있는 거잖아. 그치? 한마디로 훈민정음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어차피 양반 사대부들만 기록이 가능했을 거니까 훈민정음 전에는 양반 사대부 작품들만 있었을 텐데 문제는 훈민정음이 만들어지면서 이제 누구까지 기록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백성들까지 기록을 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 백성들까지 기록을 할 수 있는 건 뭐라고 부르냐면 향유층, 작품을 읽고 쓸 수 있는 계층이 늘어나게 됩니다. 누가 늘어나게 되냐면 아마 여러분들 옆에 써져 있을 겁니다. 이렇게 여성과 백성들이 더 추가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얘들아, 향유층 변동이 아닙니다. 향유층 확대예요. 양반 사대부들은 같은 주제로 계속 글을 썼을 거고요. 거기에 여성들과 백성들의 작품이 추가되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는 사대부들의 작품 특성은 다 배웠으니 여성들과 백성들의 작품의 특성을 배워야 되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이렇게 똑같이 여성이라고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여성들 작품들 특징 한번 배울게요. 얘들아, 여성 작품은 진짜 간단해. 일단 작가가 여성이잖아? 무조건 사랑과 이별을 쓸 거예요. 왜냐면 이 당시에 여자는 사회적 지위가 거의 없었고 밖에 나가는 것조차 자유롭지 않았던 시기이기 때문에 이 당시에 여자들이 할 수 있는 건 사랑밖에 없었어. 그래서 여자라는 걸 알아보는 순간 무조건 작품 주제는 사랑과 이별, 특히 사랑과 이별 중에서도 무조건 여기에 초점이 맞춰 있을 거예요. 그리고 사랑과 이별을 한다는 건 감정이 거의 슬픔, 그리움, 기다림 이런 걸로 거의 국한되어 있을 겁니다. 그럼 여기서 포인트, 여성 작품은 어떻게 알아보냐가 중요하겠죠? 얘들아, 여성 작품은 그래봤자 두 갈래로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 기생들이 있을 거예요. 기생들이 첫 번째 여성 작가 중에 하나입니다. 기생들이 사실은 얘들아, 기생은 평민도 아니고 천민이거든요, 계층이. 근데 얘네들이 어떻게 작품을 쓸 수 있게 되었냐면 기생은 신분은 가장 낮은 계층일지언정 양반과 사대부를 가장 많이 접하는 계층이기도 하거든요. 왜냐면 얘네 직업 자체가 양반 사대부들을 모시는 직업이잖아요. 맞나요? 그리고 양반과 사대부를 모시는 직업이라는 거는요. 양반과 사대부를 놀아주기 위해선 양반 사대부가 좋아하는 걸 같이 해줘야 돼요. 근데 우리 앞에서 봤던 것처럼 양반 사대부들 글 쓰는 거 되게 좋아했거든. 그러면 그 양반 사대부들 입만 맞춰주고 같이 놀아주려면 어쩔 수 없이 기생도 글을 쓸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야. 무슨 느낌인지 알겠니? 그래서 그 당시에 양반들이 기생을 고르는 기준이 있는데 그 기생을 고르는 기준이 당연히 첫 번째 예뻐야 돼. 두 번째 노래도 잘하고 춤도 잘 춰야 돼. 세 번째 악기를 잘 다루면 좋아. 그리고 제일 중요한 마지막이 시를 잘 쓰는 기생을 그렇게 좋아했다고 해. 그래서 이 기생도 대표적인 작가 중에 한 명으로 들어갈 건데 근데 여러분들이 보시는 기생은 거의 정해져 있어. 아까 내가 예쁘고 노래, 춤, 악기에다가 시까지 잘 쓰는 게 기생의 기준이라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조선 때 이 5가지의 그 기준을 모두 다 부합하고 있는 조선 최고의 기생이 한 명 있었어. 황진이. 그치. 그래서 여러분들 교과서에 제일 많이 나오는 기생이 황진인 거야. 그래서. 됐나요? 황진이 말고는 아마 2명 더 보실 거예요. 첫 번째, 홍랑. 두 번째, 개랑. 아마 이거 말고는 거의 안 보실 겁니다. 황진이와 랑자매 이렇게 다 기억하거든요. 어떤 느낌인지 알겠니? 니네가 보시는 기생은 그래봤자 요 3명이 거의 다일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작품 이름이 아니면 작가 이름이 황진이, 홍랑, 개랑이라면 이 작품은 내용을 안 봐도 무조건 주제가 뭐라는 거예요? 주제가 무조건 뭐라는 거예요? 사랑과 이별이라는 겁니다. 작가 이름만 봐도 주제로 바로 넘어갈 수 있다고요. 얘네들은 다 사랑과 이별을 쓰는 사람들입니다. 오케이? 두 번째, 여성.
얘는 따로 기억해 주셔야 돼요. 아마 얘도 꽤 유명한 사람이라 들어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허난설원이요. 허난설원은 누구냐면 허균의 누이입니다. 허균은 누구냐면 여러분들이 허난설원은 몰라도 허균이 쓴 작품 하나 정도는 아실 거예요. 혹시 들어보셨나요? 홍길동전. 홍길동전을 쓴 사람이 허균인데 물론 최근에 허균이 쓴 게 아니라는 어떤 문헌이 발견되긴 했지만 어쨌든 아직은 허균이 쓴 거라고 배우고 있어요. 허균의 누이입니다. 허균의 이제 가족이에요. 누나예요. 오케이? 근데 문제는 이 허난설원이 다른 여성들과 다르게 특별한 특이점이 하나 있는데요. 이 허난설원 밑에 씁니다. 이 당시에 얘들아 여성은 교육을 받을 수 있었을까 없었을까? 여성들 교육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못 받았었거든요. 근데 이 허난설원은 그 여성들이 교육을 받기 힘들었던 그 시절에도 교육을 받은 여성입니다. 교육을 받게 된 계기는 이렇대요. 이제 자기 허균 같은 동생들이나 오빠들이 있을 텐데 그 오빠들이 배우는 학문을 문 너머에서 몰래 들었대요. 그 몰래 넘어들은 지식으로 얘가 글을 썼는데 이 허난설원의 아버지가 그 글을 봤더니 너무 잘 쓴 거야. 그래서 이 허난설원의 아버지가 되게 진보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겠죠. 야, 이 정도 글을 쓰면 여자 이거 보고 너 무조건 배워라. 그래서 허난설원한테도 교육의 기회를 열어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허난설원은 여성이지만 겉으로 보면 사대부들과 동일한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겉으로 보면 사대부 작품처럼 보여요. 사대부 작품처럼 보인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요. 우리 아까 배웠죠. 첫 번째, 당연히 작자 이름 허난설원이라 적혀 있을 거고요. 작자 이름 허난설원 적습니다. 허난설원은 작품 제목도 써요. 작품 제목도 씁니다.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허난설원 작품 무조건 수능 보기 전에 무조건 배울 작품 규원가 무조건 배우실 거거든요. 작품 제목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얘는 아까 교육 받았다고 말씀드렸죠? 얘 작품에도 사자성어 엄청 많아요. 여성인데도 한자를 배워서 한자를 많이 쓰는 여성입니다. 그러니까 얘들아 이거 아까 누구 작품의 특징이었죠? 사대부 작품의 특징이었죠. 겉으로 보면 사대부 작품처럼 생겼다고요. 근데 작자 이름이 허난설원이면 허난설원 이름 특이하니까 기억하실 수 있잖아요. 작자 이름이 허난설원이면 얘 여성이기 때문에 무조건 주제는 뭘로 갈 거다? 사랑과 이별로 갈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얘들아 사랑과 이별의 키워드 하나만 잡고 넘어갈까요? 사랑과 이별은 키워드 하나밖에 없어. 왜냐면 사랑과 이별은 혼자 할 수 없잖아. 사랑과 이별을 하기 위해선 무조건 대상이 필요하죠. 아까 우리 그 대상 뭐라고 불렀죠? 임이요. 그치? 대신 사대부들과 다르게 여성들에게 등장하는 임은 진짜 본인이 사랑했던 연인을 가리킨다라는 게 사대부들 작품들과 차이점이 되겠죠. 됐나요? 자, 그럼 정리. 만약에 작자 이름이 쓰여져 있는데 작자 이름이 황진이, 홍랑, 개랑, 허난설원이라면 그 작품은 내용을 안 봐도 무조건 주제가 사랑과 이별이다 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오케이? 됐나요? 자, 넘어갑시다. 마지막 우리 여기 써 있었네요. 자, 넘어갑시다. 백성이요. 백성은요 딱 두 가지 주제만 기억하시면 되는데요. 요렇게 두 가지 주제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일단 일상적인 삶이 왜 나오게 됐는지 생각을 한번 해보죠. 아까 사대부들이 제일 좋아하는 건 자연과 임금이라 말씀드렸잖아요. 그쵸? 근데 잘 생각해봐. 이 당시에 평민들이 진짜 임금님한테 관심이 있었을까? 그러니까 이게 하필 임금님이 비교 대상이라서 조금 위험할 수도 있는데 생각을 한번 해보자. 사대부들은 매일매일 임금님을 보니까 그리고 본인이 모시는 사람이니까 임금님에 대한 생각이 많을 수밖에 없어. 그치? 근데 그 당시엔 인터넷도 없고 볼 수 있는 소통수단이 없으니까 살고 있는 백성들 중에서 임금을 못 보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고. 그러니까 백성들에게 임금님은 거의 유니콘 같은 존재들인 거야. 근데 잘 생각해봐. 너네도 사실은
우리 지금 국가의 임금이랑 같은 비슷한 자격을 가진 사람이라고 치면 사실 대통령이잖아. 나 질문 하나만 할게. 너네 혹시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대통령님 뭐 드셨는지 궁금해 해봤어? 너네 자기 전에 임금님 추위는 잘 견디셨는지 걱정해봤니? 임금님이래. 대통령님 잠을 잘 주무시는지 궁금해? 너네 관심 하나도 없잖아. 맞지? 너네들한테 가장 관심 있는 건 오늘 점심 뭐 먹을지, 주말에 뭐 하고 놀지, 방학 때 엄마랑 어디 갈지, 내일 학원 가는 숙제는 하기 싫은 거, 니네가 살아가는 일상적인 삶에만 관심 있지 않니? 백성들도 똑같았을 거라는 거야. 임금님한테 관심이 별로 없어. 얘네들은 당장 자기 먹고 사는 게 급급해. 맞아? 왜냐면 이 백성들의 일상적인 삶이라는 것 자체가 그렇다고 되게 행복하고 한가롭고 여유롭냐? 그건 아니야. 너네도 지금 고달프잖아. 일요일날 오전 10시에 나와서 이거 수업 듣고 있는 거 얼마나 고달프고 피곤해. 그치? 백성들도 자기들 삶 고달프고 힘들거든. 왜냐면 얘네 눈 뜨고 밥 먹는 거 말고는 다 뭐해? 농사 짓잖아. 근데 농사 짓는 게 진짜 힘들거든, 얘들아. 선생님 대학교 때 농활이라는 걸 간 적이 있는데 가서 농사 짓거든요. 선생님 4박 5일 농활 갔다 와서 한 달을 아팠어. 한 번도 농사일 해본 적이 없는 일을 4박 5일 동안 했더니 온몸에 근육이 아프고 몸살 감기를 엄청 심하게 걸려서 한 달 동안 목소리가 안 나오고 겁나 아팠단 말이야. 근데 그걸 얘네는 평생을 하잖아. 맞아? 얘네들의 일상적인 삶은 너무 시련도 많고 너무 고단하고 물론 여기에 이별한 것도 다 포함되어 있을 거야. 백성들도 이별할 거 아니야. 얘도 사랑할 거 아니니. 평범한 사람이니까 다 평범한 사람 사랑과 이별하잖아요. 그쵸?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야, 힘들 때 힘들다 하면 더 힘든 거 알지? 그래서 우리 이런 말이 있잖아. 힘들 땐 뭐 해야 인류다? 웃어야 인류다라고 얘기하죠. 백성들도 자기 삶이 너무너무 힘든데 이 힘든 걸 힘들다 얘기하면 더 힘들어지니까 이 힘든 걸 어떻게든 웃어서 넘기려고 하는 태도가 생긴단 말이지. 한마디로 이 고단한 일상적인 삶을 웃음으로 승화를 하려고 해. 근데 이거는 아마 대부분 다 배웠을 거야. 웃을 만한 상황이 아닌데 그걸 우스꽝스럽게 표현하는 걸 우리가 문학에선 땡땡적 표현이라고 설명을 하죠. 혹시 뭔지 아세요? 해학적이라고 하지. 맞아. 그래서 우리 백성들의 작품의 가장 큰 특징은 해학성이에요. 한마디로 웃을 만한 상황이 아닌 이 시련이 많고 고단하고 이별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우스꽝스럽게 표현을 한다는 게 특징이라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 시련과 고단한 삶을 설명하는 키워드는 가장 많이 나오는 거 한숨 쉬는 거예요. 우리 한숨이 고단한 삶의 상징이잖아요. 그쵸? 힘들면 아유 한숨 쉬잖아요. 그쵸? 나 수업하는 동안도 한숨 쉬는 친구 많이 봤는데. 그쵸? 아유 고단하면 한숨 쉬잖아요. 그쵸? 두 번째, 너무 힘들고 너무 고민이 많으면 얘들아 잠을 못 자거든요. 얘네들도 본인의 고민 많고 힘든 삶을 잠을 못 잔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오케이? 이런 것들. 혹은 매일 삶이 힘들고 지치니까 이 삶이 너무 답답하다 이런 걸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본인의 삶을 뭐 한숨만 나오는 삶, 답답한 삶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그런 걸 웃음으로 승화를 하려는 작품들이 백성들이 많이 쓰이고요. 두 번째는 훨씬 더 간단하죠. 그렇게 어떻게든 먹고 살려고 하는데 얘네들이 자꾸 괴롭히잖아요. 탐관오리라는 게 탐욕스러운 관직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럼 어떻게? 나 괴롭히면 뒷담화 까야지. 그 뒷담화 작품으로 까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이 탐관오리 비판에도요. 중요한 건 얘도 똑같이 약간 그 탐관오리를 조롱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 조롱이라는 거는 그 대상을 좀 우스꽝스럽게 까내린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얘들아 이렇게 공격성을 가지고 우스꽝스럽게 표현하는 거 우리 해악이랑 비슷한 용어죠. 뭐라고 하죠? 그치, 풍자라고 하죠.
그래서 얘들아, 백성들의 작품의 특징은 딱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해학과 풍자의 문학이다 라고 설명하시면 되는 거예요. 됐나요?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우리가 조선 때에 대한 작품 주제는 거의 다 언급을 했고요. 그럼 잘 봐. 이거 고려말 있는 거 아는데 고려말은 엄청 중요한 건 아니라서 작품 적용으로 먼저 넘어갈게요. 얘들아, 작품 적용에 요 프린트를 아마 보실 거예요. 요 프린트 잠깐만 보실까요? 너네들 여기 작품에 한 22가지 정도의 시조 가사가 들어가 있거든요. 방금 배웠던 거 너네가 잘 기억해서 적용만 하시잖아요. 요 22개의 작품 5분이면 주제 파악 다 끝납니다. 되게 간단해요. 자, 봅시다. 첫 번째, 홍랑 보여요? 홍랑 아까 누구였죠? 기생이었죠? 기생은 안 봐도 작품 주제 뭐야? 이별. 그치? 작품 주제 이별입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이별하면 가지고 있는 감정 정해져 있다고 했었잖아요. 이별하면 당연히 감정 어때? 슬프죠? 또요? 그립죠? 이런 것들이 주제이자 정서가 되겠죠. 왜? 작품의 시의 주제는 정서가 되니까. 됐나요? 이렇게 간다는 거지. 또 해볼까? 한호 나온 거 보이세요? 한호. 자, 홍랑, 개랑, 황진이, 허난설원 아니죠. 근데 작가 제목 써져 있습니다. 그러면 얘 계층이 뭐겠어요? 사대부겠죠. 그치.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어요? 작가 작품이 사대부라는 거죠. 그럼 얘들아, 사대부면 어차피 쓰는 건 유교적 이념 아니면 자연 친화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소재들 한번 볼까요? 낙엽, 집방석, 달, 요런 소재들 유교랑 관련되어 있어요? 자연과 관련되어 있어요? 자연과 관련되어 있죠. 이거 자연 친화적 작품입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조금 기억하셔야 되는 어려운 사자성어 하나가 나와서 밑줄 하나만 쳐주세요. 박주산채. 얘는 여러분들 저희가 하나만 추가합시다. 어디다 추가할 거냐면 여기 말고 우리 아까 이거 필기하는 것 중에 안빈낙도 안분지족 표시했던 거 있죠. 거기에 제가 어려운 사자성어 3개만 추가해 드릴게요. 밑에 별표 치시고 씁니다. 첫 번째, 방금 나왔던 박주산채, 소박한 술과 너네 산채비빔밥이라는 말 들어봤어요? 산채비빔밥 나물 넣어서 비벼 먹는 거 얘기하거든요. 결국 소박한 술과 나물, 소박한 음식을 의미하는 시어거든요. 안빈낙도 안분지족이랑 똑같은 시어입니다. 이 단어가 직접 작품에 나와요. 두 번째, 비슷한 뜻을 가지고 있는 거 단사표음. 하나만 더, 단표누항. 이 사자성어들은 난도가 조금 높기는 하지만 이 사자성어가 직접 작품 속에 나오고 이 사자성어들은 다 소박한 삶을 의미하는 사자성어다라고 추가로 좀 기억을 해줄 겁니다. 이 사자성어까지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계시면요. 다 쓰셨나요? 저 다시 넘어갈게요. 요렇게 박주산채가 나왔을 때 디테일한 주제까지 찾을 수 있다라는 게 포인트예요. 됐나요?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하나만 더 해보자. 얘들아 여기 봐. 작자미상. 한마디로 작품 작가 이름이 없다라는 거였거든요. 우리 사대부, 여성, 백성 중에 작자 이름 안 써져 있는 건 요 계층밖에 없어요. 누구죠? 백성이요. 선생님이 아까 허난설원, 홍랑, 개랑 사대부들은 이름 쓰여져 있다고 하는데 얘는 이름 쓰여졌다고 한 적 없잖아. 작자 미상이면 백성의 작품으로 판단을 할 겁니다. 근데 얘들아, 백성 작품에 나오자마자 바로 키워드 보이죠? 이거 지금 우리랑 뭐랑 거의 비슷해요? 한숨. 우리 한숨 나오면 주제 아까 뭐라고 했죠? 백성의 주제 첫 번째 뭐였어요? 일상적인 삶이랑 관련 있는 작품이었죠. 근데 그 일상적인 삶이 고단하고 얘는 안 봐도 그 고단한 일상적인 삶을 해학적으로 작품을 하고 있는 작품이다라고 봐주시면 되죠. 이렇게 바로바로 주제 도출이 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편법이고 어떻게 보면 스킬이죠. 그죠? 자, 봅시다. 네 번째, 황진이 보여요? 다 바로 나오죠. 주제 뭐예요? 사랑과 이별. 그치? 이렇게 쉬울 수가. 또 볼까요? 여기 봐. 이게 나왔습니다. 얘들아, 홍랑 걔랑 황진이 선한서론 아니죠? 근데 작자 이름이 있네요. 그럼 계층 어디겠어요? 사대부겠죠. 그치? 근데 얘들아, 사대부인데 시어가 이별이 등장을 했어요. 그죠? 이별이 등장한다라는 건 사실 혼자 하는 거 아니니까 임과 이별을 했다는 뜻인 거잖아요. 그쵸? 근데 사대부 작품 속에 등장하는 이별한 사람은 누구일까? 임 누구일까? 아까 누구라 그랬지? 왕이라고 했죠. 그러면 결국 이거 이별한 임금, 함께 있지 않는 임금을 그리워하는 작품이겠네요. 얘도 충입니다. 임금을 그리워하는 감정, 우리 아까 연군지정으로 배웠던 그 주제랑 똑같은 거예요. 이런 느낌입니다. 요렇게. 그러니까 중요한 건 작자 이름을 꼭 보고 들어가시는 게 포인트인 거예요. 자, 송순 나왔습니다. 황진이 걔랑 홍랑 허난설은 아니니까 계층 뭐일 거고요? 사대부일 거고요. 배터리가 끝났네. 여기다 사대부라고 좀 써주실래요? 미안, 사대부라고 써줘요. 근데 얘들아 봐봐. 사대부 나왔는데 아까 배웠던 키워드 중에 눈에 띄는 거 보이죠? 어떤 키워드 보여요? 풍상 보이고요. 또? 그치? 얘들아 국화에 동그라미 하나만 쳐줘. 그러면 풍상에는 뭐 칠래? 세모 쳐줘. 그러면 이런 추위 같은 시련 속에서도 피어낸 국화잖아요. 이거 주제 뭐죠? 지조와 절개입니다. 맞아요. 그렇게 가는 거예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어요? 이런 전법으로 우리가 고전 시간에 계속 대처할 수 있는 거죠. 전체 주제를 알면 그 주제에 맞게 해석만 하면 되거든요. 주제 파악이 가장 우선이 되어야만 합니다. 자, 넘어가셔서요. 두 작품만 더 보고 할게요. 너무 쉽지? 얘들아, 이명한. 이제 부가 설명 안 할게. 계층 누구야? 사대부라고 써줘요. 이명한 사대부. 근데 키워드 발견 한번 해볼까? 사대부 작품인데 키워드 뭐 나왔니? 님, 동그라미 쳐야죠. 사대부 작품 속에 님은 누구고? 임금이고, 사대부 작품 속에 임금이 나왔다는 건 주제가 뭐라는 거야? 충이라는 거죠. 그치? 그렇게 가는 거야. 이거 임금 사랑한다는 작품이라고요. 그죠? 자, 8번째, 윤선도. 작자 이름 있고요. 황진이, 홍랑, 걔랑 허난설은 아니니까 작가 계층 누구야? 사대부 양반이겠죠. 더군다나 얘들아, 만흥에다가 이거 내 밑줄 하나만 쳐볼까? 작품 제목도 있네. 100% 사대부야. 맞아? 근데 키워드 발견 한번 해볼까? 얘들아, 첫 번째, 띠집, 동그라미 쳐. 세 번째, 향, 아까 배웠던 거 기억해? 그리고 보리밥, 풋나물, 나오는 거 다 보이죠? 일단 이 작품 전체, 화자 지금 어디 속에 있겠니? 자연 속에 있으니까 자연 친화겠네요. 자연 친화면서요. 첫 번째, 띠집과 보리밥, 풋나물 나왔어요. 자연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 삶의 태도인 거야? 안분지족, 안빈낙도 살고 있는 거죠. 초가집에 보리밥, 풋나물, 소박한 음식 먹고 살고 있잖아. 이렇게 바로 적용이 된다는 거지. 됐니? 별로 어렵지 않죠? 자, 요렇게. 마지막 하나만 봅시다. 성상문. 부가 설명 없이 옆에 계층 누구야? 사대부. 얘는 키워드 찾기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 이거 키워드만 찾으면 완벽할 것 같아. 키워드 뭐겠니? 숨어 있어. 뭐 어떤 거야? 뭐라고? 그치? 송에 동그라미 쳐야 하죠. 우리 아까 송 뭐였더라? 소나무. 야, 사대부에 소나무 나오면 주제 아까 뭐였어? 지조와 절개였지. 그러면 지조와 절개는 꼭 같이 찾아줘야 되는 게 실연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시어도 찾아야 한다고 했어. 기억나? 근데 딱 누가 봐도 실연의 의미 가진 시어 바로 보이죠? 뭐예요?
그럼 백설에 무슨 표시할 거야? 그치, 세모 치면 되지. 니네가 이 성산문 작품을 보잖아? 그러면 그 문제에서 물어보는 거 지저와 절개 상징하는 시어 뭐냐? 그걸 어렵게 하는 실현을 의미하는 상징어가 뭐냐? 그 두 개가 문제예요, 결국은. 됐습니까? 이런 식으로 적용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게 보면 뭐 10번 같은 것들 이제 설명할 필요도 없죠. 바로 보이지 않나요? 작자 미상이니까 계층 뭐고요? 백성이고요. 시작하자마자 키워드 뭐 나와요? 한순 나오니까 주제 뭐예요? 일상적인 삶을 얘기하는데 그 일상적인 삶이 어떤 삶이야? 고단한 삶인 거죠. 네, 그렇게 얘기하는 게 작품 주제입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총 22가지 작품들을 보셔도 어렵지 않게 해석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됐나요? 네, 이런 식으로 작품 해석하게 되고요. 선생님이 자 필기 열심히 같이 하면서 들은 거 알고 있어요. 근데 그래도 이게 선생님이 좀 끊어서 필기를 하다 보니까 전체적인 맥락을 보기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잖아요. 그쵸? 선생님이 이렇게 예쁘게 정리한 걸 가지고 왔거든요. 여러분들 그래도 남이 적은 것보다는 너네가 스스로 적은 게 필기는 가장 역할이 클 거야. 그래도 혹시 못 적은 거 있거나 도움이 좀 나중에 참고해야 되는 것들은 이 문단 다 줘요. 같이 참고하시면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문단 다 주세요. 있나요? 그래서 파일에 예쁘게 잘 챙겨가시고 여러분들 이 표는요